예, 그러면 진도 나와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공유물 분할의 효과입니다. 제 270조에서는 분할로 인한 담보 책임 해가지고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대하여 그 지분의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 책임이 있다. 그러면서 밑에 지분의 교환 매매다. 즉 공유물 분할의 효과가 지분의 교환 매매예요. 그래서 한번 이걸 볼까요? A 부동산이 있어요. A 부동산에 이렇게 갑이 2분의 1, 을이 2분의 1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갑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동그라미로 표시해 볼게요. 이렇게 표시를 하고, 을이 이제 가지고 있는 지분을 X로 표시를 해 봅시다. X로. 그래서 이렇게 가지고 있다고 봅시다. 근데 분할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 부분에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나눠지냐, 이렇게 같은 거예요. 지금 같은 부동산인데 이렇게 갑이 이 부분을 갖게 되고 을이 이 부분을 갖게 된다고 봅시다. 그러면 갑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전체 가지고 있던 이 동그라미 지분에 대해서 을로부터 을이 이제 이 전체 부분에서 자기가 6개를 이쪽으로 갖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을은 마찬가지로 X라는 지분이 있으면 이렇게 6개를 받아오는 형태죠. 그래서 이걸 보면, 이렇게 보면 이게 6개라고 볼게요. 동그라미 6개, X 6개 이렇게 보면 동그라미를 이쪽으로부터 받아오는 갑은 이쪽으로부터 받아오는 거죠. 그죠? 대신에 뭐죠? 자신이 X자나 자기가 취득하는 부분에 있는 X자를 이쪽으로 보내는 형식이죠. 그죠? 그죠? X자는 이쪽으로 오고 동그라미는 이쪽으로 와서, 즉 지분의 교환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공유물 분할의 법적 성질은 지분의 교환입니다. 또는 지분의 매매가 될 수도 있어요. 이제 이런 게 중요한 건 아니고, 여러분이 아셔야 하는 것은, 이해를 하셨으면, 공유물 분할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법적 성질이 지분의 교환 매매다. 이걸 아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교환 매매, 우리가 배우는 파트인데 이걸 유상계약이라고 하죠. 유상계약은 담보 책임이 적용이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계약법 쪽에 공부를 하실 때 나오는 부분인데, 담보 책임을 져요. 어떤 그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으면,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물건을 팔았는데 판 그 물건에 어떤 하자가 있어요. 하자가 있으면 팔았던 사람은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져줘야 돼요. 그러니까 왜? 돈을 받고 팔았기 때문에, 즉 유상성에 기해서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문제가 있으면 책임을 져줘야 한다. 이게 이제 담보 책임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분의 교환 매매라고 했잖아요. 지분을 넘겼어요. 똑같습니다. 지분을 넘겼기 때문에 뭐다? 담보 책임을 진다는 얘기입니다. 넘어가 볼까요? 그래서 지금 뭘 보고 있죠? 공유물 분할의 효과를 보고 있죠? 공유물 분할을 하면 어떻게 되죠? 공유관계가 끝나죠? 해소가 되는데, 어떤 해소다? 소급적 해소다, 불소급적 해소다. 공유관계가 유지되어 있다가 그 시점부터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불소급적 해소라고 합니다. 그리고 270조를 설명을 했습니다. 담보 책임을 진다. 왜? 법적 성질이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이기 때문에 분할이라는 게 담보 책임을 진다. 그래서 갑과 을이 분할을 해가지고 을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단독 소유가 됐어요. 근데 예를 드는 거예요. 이쪽 부분에 무슨 하자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할 때 을이 참 재수가 없네. 이게 이제 이렇게 끝나면 안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법적으로는 그게 아니고 2분의 1씩 본래 지분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이 전체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하자가 있으면 을은 갑한테 2분의 1 지분만큼 네가 책임을 져야겠다. 이 부분의 하자를 이렇게 물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공유물 분할의 효과가 지분의 교환 매매니까. 이렇게 하시면 돼요.
담보 책임에 대한 것은 나중에 자세히 설명을 할 겁니다. 그러면 3번 지분상의 담보 물건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판례 볼까요? 갑, 을의 공유인 부동산 중 갑의 지분 위에 설정된 근저당권 등 담보 물건은 특단의 합의가 없는 한 공유물 분할이 된 뒤에도 종전의 지분비례로 공유물 전부 위에 그대로 존속하고 근저당권 설정자인 갑 앞으로 분할된 부분에 당연히 집중되는 것은 아니다. 좀 어려우실 수가 있는데 한번 봅시다. 예, 무슨 얘기냐면 이제 여기가 A 부동산이라고 합시다. A 부동산에 갑이 2분의 1 지분, 을이 2분의 1 지분을 하고 있는데 이 갑이라는 사람이 돈이 필요해서 자기 지분을 저당권으로 설정하면서 돈을 빌렸어요. 그죠? 우리가 이 공유 지분은 지분 처분 자유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지분을 가지고 돈을 빌릴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담보 물건을 설정을 한다는 얘기죠. 근데 그 이후에 이 부동산이 어떻게? 예, 분할이 됐어요. 그래서 갑이 이 부분을 가지고 있고 을이 이 부분을 가지고 있다고 합시다.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그러면 은행은 갑이 이제 단독 소유가 이 부분을 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당권을 가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좀 어려운 내용이죠?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아, 분할이 됐으니까 이제 분할된 부분에만 미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갑은 2분의 1 지분에 대해서 담보권을 설정했죠. 지분은 뭐에 미친다? 예, 전부에 미칩니다. 그래서 현재 이 부동산 전부에 2분의 1 지분만큼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설령 이렇게 분할이 됐다고 하더라도 이 은행은 을이 이렇게 소유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미친다는 얘기예요. 저당권의 효력이. 그래서 전체에 대해서 미칩니다. 그러면 이거 조금 은행한테 너무 유리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 은행은 여전히 전체에 대해서 2분의 1 지분만큼 그냥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한마디로 분할이 됐다고 해서 은행한테 달라지는 건 없어요. 돈 빌려준 사람한테. 그러면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까요? 나중에. 이제 이 이후에까지 처리하는 건 좀 어려운데 만약에 갑이 이제 채무자죠, 갑이. 채무자인데 채무자가 돈을 다 갚으면 그냥 없어지는 거죠. 저당권이 없어질 거 아니에요. 없어지는데 이 사람이, 갑이라는 사람이 돈을 못 갚았어요. 못 갚았어요. 그러면 은행이 저당권 실행을 하겠죠. 이 부동산 전부에 대해서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갑은 어떻게 보면 을은 갑작스럽게 자기가 단독 소유로 된 부분에 대해서 저당권 실행이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럼 피해를 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에 어떻게 처리하냐? 갑한테 뭘 물을 수 있다? 이 경우에도 똑같이 담보 책임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아직 담보 책임 파트를 안 배워서 어려우실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저당권 실행에 따른 담보 책임이에요. 이게 저당권을 그러니까 물건을 그 지분을 교환 매매를 한 상태인데 그 상태에서 이 갑이 저당권을 설정했으면 그 채무를 갚아야 하는데 채무를 안 갚아가지고 을의 부동산까지 이게 저당권이 실행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저당권이 실행이 됐다. 즉 매도인이 즉 지분을 팔았던 사람이 돈을 갚지 않아 가지고 저당권이 실행됐다. 그래서 저당권 실행에 따른 담보 책임을 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 좀 어려운 부분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은행은 그냥 계속 전부에 대해서 미친다 이렇게까지만 이해를 여기서는 해주시면 됩니다. 나중에 이제 담보 책임 파트를 공부를 하시면 이걸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됐고요. 그러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갑, 을의 공유인 부동산 중 갑의 지분 이외에 갑의 지분 2분의 1 지분 이외에 설정된 근저당권 등 담보물권은 특단의 합의가 없는 한 공유물 분할이 된 뒤에도, 그죠? 어떻게? 똑같이 유지가 된다고 했죠? 그래서 종전의 지분 비율대로 공유물 어디에? 예, 전부에 미칩니다. 그죠? 전부에 그대로 존속을 하고, 근저당권 설정자, 즉, 이 채무자죠? 근저당권 설정자 갑 앞으로 분할된 부분에 집중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도 예, 기출이 된 부분이니까 잘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다 됐고요. 이제 공유 쪽에서 마지막 구분소유적 공유라는 걸 공부를 하실 텐데, 여기도 중요합니다. 구분소유적 공유 이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구분소유적 공유가 발생을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먼저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런 상황이에요. 이것도 똑같이 이렇게 그려봅시다. 이 갑이라는 사람이 이 A 부동산을 소유를 하고 있어요. 예, 단독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단독 소유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 이렇게 반절을 해볼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구에게? 을에게 팔려고 하고 있어요. 매매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매매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지만 현재 부동산은 전체죠. 그래서 우리가 일권주의 배웠잖아요. 그죠? 거기서 봤으면 이 상태에서 A 부동산의 분할이 없이, A 부동산을 나누는 거 없이 이 상태를 넘겨줄 수가 있나요? 을한테? 안 되죠? 이게 안 되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매매는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딱 을이 갑이랑 만나가지고, A 부동산이 이렇게 생겼는데 내가 저 부분을 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매매 계약. 근데 처분을 할 때는, 즉, 소유권을 넘겨줄 때는 어떻게 한다? 갑이 이 A 부동산에 대해 분할을 한 다음에, 분할이 되면 이 A 부동산이 A-2 해가 나눠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나눠진 다음에 나눠진 부분에 대해서 을한테 넘겨줘야 하는 겁니다. 이게 원칙인데, 이 갑이 조금 게으른 사람이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이 분할 절차가 참 어려워요. 어려운지 되게 어려운지 그건 뭐 중요한 게 아니고, 분할 절차를 거치기가 싫어요, 갑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을을 불러가지고, 이게 우리가 이제 계약을 하긴 했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 그걸 공유로 한번 해보자. 응? 이렇게.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 부분을 네가 소유하는 게 맞아. 네가 이 부분을 소유하는 거 맞아. 근데 절차가 좀 까다로우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 부동산을 분할하지 말고 나누는 상태로 2분의 1씩 공유 지분을 하자. 공유 지분 등기를 하자. 공유 등기를 하자. 이 소리예요. 공유 등기를 하자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 상태를 구분소유적 공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등기부상에서는 공유로 돼 있어요. 그죠? 이 부동산에 대해서 등기부를 봤더니 갑, 을이 공유자로 2분의 1씩 공유지분 등기가 돼 있습니다. 그죠? 근데 실제 대내적으로 이 둘 사이에는 갑은 이 부분을 여전히 계속 갖고 있고 을은 이 부분에 대해서 소유권을 취득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내적으로는 단독 소유입니다. 특정 부분에 대해서. 이게 구분소유적 공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상황에서 이 구분소유적 공유가 발생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 쉽습니다. 그래서 구분소유적 공유는 특징이 뭘까요? 뭐냐면 대내 관계와 대외 관계가 나눠진다는 거죠. 대내적으로는 뭐죠? 특정 부분에 대해서 단독 소유를 하는 거죠. 대내라고 하는 건 갑, 을 사이 말을 하는 거예요. 갑, 을 사이에. 근데 대외적으로 남들이 봤을 때, 예를 들어서 병이라는 사람이 볼게요. 병이라는 사람이 딱 등기부를 봤어요. 봤더니 여기는 이 A 부동산은 공유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겠죠. 그래서 대내적인 관계와 대외적인 관계가 구분이 된다는 거,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 정도 이해를 하시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분소유적 공유
이제 이걸 법적 성질 상호명의 신탁인데 이건 조금 볼게요. 한 필의 토지 중에 일정한 경계선을 기준으로 한쪽 편은 갑이, 그 다른 한쪽 편은 을이 소유하기로 하면서 편의상 공유등기 지분을 하는 경우, 공유등기를 하는 경우 이런 것을 구분소유적 공유라고 하죠. 그래서 이 구분소유적 공유일 때 어떤 대내적으로 어떤 관계인지 대외적으로 어떤 관계인지 봅시다. 구분소유자 상호간, 즉 대내적으로는 뭐죠? 자신의 특정 부분에 대해서 소유권을 취득하죠. 그래서 자신이 소유하는 부분에 대한 독점적인 점유가 가능합니다. 그죠? 그리고 그 점유는 자주 점유겠죠? 소유의 의사로 하는 점유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자신의 소유 부분을 자유롭게 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등기상 공유지분의 이전 등기 형태를 취하게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계속 논의를 연장해 봅시다. 지금 이렇게 해서 갑, 을이 대내적으로 이 부분을 단독 소유를 하고 있는 거죠. A 부동산에 대해서. 그래서 각자 이 부분에 대해서 소유권이 있어요. 근데 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병한테 팔고 싶어요. 팔려고 해요. 근데 병은 이거 보니까 등기부상으로는 공유 등기가 돼 있는데 을은 여기가 자기 부분이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네. 난 이 부분을 사고 싶은데 뭐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죠? 이 부분을 사고 싶어요, 병이. 그래서 을이 확인을 시켜줍니다. 갑까지 불러서 세 명이서 만나가지고 이 부분 내 소유 맞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경우에 을은 이제 확인을 받았어요. 그러면 병한테 이 부분을 팔 수가 있는 거죠. 팔았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등기부상에서는 어떻게 되죠? 갑 2분의 1, 을 2분의 1 이런 식으로 A 부동산이 돼 있는데 이 부동산을 팔았는데 그러면 병으로만 바뀌는 거죠. 그죠? 병이 이제 2분의 1을 취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과 병이 대외적으로는 공유자 관계가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등기상 공유지분, 을이 공유지분 2분의 1을 갖고 있는데 병한테 그 지분을 넘겨주는 형태죠. 그래서 공유지분의 이전 등기 형태로 이렇게 처분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요, 이 1번은 지금 대내 관계를 본 거예요. 대내 관계를. 근데 2번은 대외 관계를 본 겁니다. 공시에 의하여 외부적인 소유 형태가 판단이 되죠. 그래서 외부적으로는 뭐다? 예, 공유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불법 점유자에게 공유물의 보존행위로 그 배제를 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똑같이 이제 봅시다. 이렇게 똑같은 상황이에요. 근데 이 부분을 갑이, 을이 이렇게 각각 점유를 하고 있죠. 근데 이 상태에서 어떤 병이라는 사람이 을의 이 부분을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외부자죠, 외부자. 그죠? 이런 경우에 갑이 뭘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외부적으로는 갑도 이 부분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갑이 병한테 뭘 할 수 있다고요? 공유물의 보존행위로 그 배제를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봤을 때는 이 토지가 공유관계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갑이 이 부분 어떻게 보면 자기 부분, 자기가 소유하는 부분 이 둘 사이에는 아니지만 외부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갑이 소유, 즉 공유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병한테 뭘 할 수 있다고요? 보존행위로 그 배제를 구할 수가 있다. 이 소리입니다.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왜? 외부적으로. 이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에서는 대외적으로는 뭐다? 공유자니까.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그리고 이것도 노트 잘 나와요.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 해소. 뭐다? 이제 해소를 하려고 해요. 지금 아까 갑, 을이 이렇게 지금 공유를 하고 있죠. 하지만 특정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갑, 을이 소유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은 등기구, 이건 실제고. 근데 이게 이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등기부상 공유라고 하는 것은 지분이 어떻게? 이렇게 갑이 동그라미라고 하고 을이 X라고 했고 이렇게 퍼져 있는 거죠. 이렇게 퍼져 있잖아요. 공유라는 건 이게 퍼져 있는 거잖아요. 그죠?
지분이 이렇게 퍼져 있는 상황인데 갑이 동그라미고 을이 X라고 해볼게요. 근데 실제로 갑, 을은 이 부분에 단독 소유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바꾸려면 어떻게 바꾸냐? 이렇게 되죠. 여기 있는 동그라미가 이쪽으로 오고 여기 있는 X가 이쪽으로 가면서 여기서는 동그라미가 6개가 이렇게 생기는 거고 X가 이렇게 생기는 겁니다. 즉 명의신탁을 하는 거예요. 명의신탁. 명의신탁을 해지를 하는 거예요. 즉 이 부분에 동그라미가 집중될 수 있도록, 공유는 퍼져 있는 거죠. 퍼져 있는데 집중될 수 있도록 하는 거니까 그것을 명의신탁 한 거잖아요. 이렇게 공유는 이렇게 퍼져 있는 상태로 이렇게 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끝내는 것은 해지죠. 명의신탁을 해지를 한다고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이거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면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를 해소를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등기부상 공유에서 단독 소유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이게 공유인가요? 각자가? 지금 본래는 공유 관계를 해소하려면 공유물 분할을 해야죠. 근데 구분 소유적 공유에서는 현재 공유 상태가 아니에요. 둘 사이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공유물 분할 청구 이런 게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예. 명의신탁을 해지하는 겁니다. 좀 어렵죠, 이분이. 그래서 구분소유적 공유는 상호 명의신탁인데 자신의 단독 소유의 지분을 타인의 단독 소유 부분에 명의신탁한 형태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을 해소를 하려면 그 명의신탁을 해지하는 것이 이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해소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좀 어려우실 텐데 그냥 이것은 좀 그냥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깨려면 공유물 분할 청구가 아니고 명의신탁 해지를 통해서 해결하면 되는구나. 명의신탁이 뭔지도 아직 안 배웠는데 어려우실 것 같긴 한데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공유를 다 봤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공동소유 형태에서 합유와 총유가 남았죠. 합유, 총유는 이제 간단해요. 합유는 제일 첫 시간에 그 말씀을 드렸지만 합유가 뭐죠? 공유랑 거의 비슷한데 공유랑 비슷해요. 근데 뭐가 다르죠? 합유는 공동사업을 하기 위해서 공동사업을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소유하는 형태죠. 그래서 271조 보겠습니다. 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때는 합유로 합니다. 즉, 이 갑, 을이 공동사업을 하기 위해서 조합체를 결성을 해요. 조합체를 결성해서 A 부동산이 필요해서 이 조합체가 물건을 구매를 했을 때 매매를 해가지고 소유권을 취득했을 때 이 갑, 을이 소유하는 형태를 합유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미치고요. 합유에 관하여는 전항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한 외에 다음 3조의 규정에 간다. 봅시다. 계속. 조합은 법인 또는 비법인 사단에 비하여 단체성의 정도가 약하다. 따라서 조합이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고 조합원이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되며 조합원이 합유 지분을 통하여 소유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지 말고요. 봅시다. 합유. 조합이라는 것은 2인 이상이 공동사업을 위해서 결합한 조직체죠. 조합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조합이 소유하는 형태가 합유입니다. 그래서 수인이에요. 수인.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공동소유 형태를 합유라고 하고 합유 지분은 조합원이 가지는 한 개의 소유권의 일부라고 합니다. 즉, 이 A, B, C, D가 이런 예를 들었죠. A, B, C, D가 각자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합체를 결성을 해요. 조합체를 결성해서 사업에 필요한 A 부동산을 매매를 통해서 소유하게 됩니다. 그죠? 이럴 때 이 A, B, C, D 이 사람들을 뭐라고 한다고요? 조합원이라고 하죠. 조합원들이 이렇게 소유하는 형태를 합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합유의 특성을 볼까요? 합유는 공유랑 비슷하지만, 그러니까 합유는 공유를 꼭 언제나 생각을 하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공유와 합유는 같이 공부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이게 약간 다르다고 했죠? 그래서 합유는 개인적인 성격이 있어요. 개인적인 성격이 있다는 것은 그 조합체의 어떤 구성원이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지분이 있습니다. 다음에 배울 그 총유는 단체성이 강하기 때문에 개인들이 지분을 안 갖고 있어요. 이게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합유는 지분이 있다. 하지만 공유와 다르게 단체적인 성격도 있어요. 왜? 공동 사업을 하기 때문에 공동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단체적 성격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볼까요? 공유는 지분 처분을 자유롭게 할 수가 있죠. 공유자는 지분을 자유롭게 넘겨줄 수도 있고 담보권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합유 같은 경우에는 지분 처분을 자유롭게 인정을 하면 지금 갑을병이 조합원인데 이 병이 지분을 처분하려고 해요. 그러면 정이라는 사람이 이 새롭게 지분을 갖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병은 전혀 기술이 없어요. 그러면 공동사업을 하기 위해서 조합을 만들었는데 새로운 어떤 이질적인 요소가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지분 처분의 자유가 원칙적으로 인정이 안 됩니다. 원칙은 안 돼요. 근데 전원이 동의를 해요. 이 병이 지분을 처분하는 데 있어서 갑을이 뭐다? 아, 그래. 정도 괜찮은 사람이야. 정도 기술이 있어. 이러면서 정의 진입을 막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전원이 동의를 하면 지분 처분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원칙이 뭔지 예외가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유 같은 경우에는 분할 청구 자유가 있다고 그랬죠. 근데 합유는 분할하면 어떻게 되죠? A 부동산이 필요해서 그 조합원들이 사업에 필요한 부동산을 샀는데 이걸 분할하면 의미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분할 청구의 자유도 없습니다. 그죠? 근데 언제만 있죠? 이제 사업을 더 이상 안 하려고 그래요. 조합원들이 사업을 안 하려고 했을 때 해산을 하는 거죠. 해산을 하면 이 부동산에 대해서 나눠 가져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에만 분할 청구가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분할 청구의 자유는 원칙적으로 인정 안 되지만 해산할 때는 분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때만 분할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세 개는 공유랑 같죠? 그러니까 합유는 공유랑 아주 비슷해요. 공유와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 그래서 보존행위는 각자 할 수 있고 관리행위는 어떻게? 조합원의 과반수 지분이 있으면 관리행위, 즉 이용 계량행위를 할 수가 있고 처분행위도 어떻게? 공유처럼 똑같이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합유의 특성을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책으로 가볼게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봅시다. 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단체성의 정도가 공유보다는 세지만, 즉 단체성, 공유는 단체성이 없죠. 하지만 합유는 단체성이 있긴 있어요. 하지만 총유보다는 적죠. 총유는 지분 자체가 없어요, 개인이. 그래서 그 비법인 사단의 소유가 됩니다. 이런 상태예요. 그래서 합유는 뭐다? 법인이나 또는 비법인 사단에 비해서 단체성의 정도는 약하다. 하지만 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조합이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고 조합원이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되며 조합원이 합유 지분을 통하여 소유하게 된다. 즉 합유 같은 경우는 조합원의 합유 지분이 인정된다는 얘기죠. 그죠? 이 얘기를 쓴 겁니다. 그리고 합유 등기를 통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합유 같은 경우에도 등기를 통해서 합유 등기를 해야 돼요. 합유 등기를 하는데
합유 등기는 조합원 전원의 명의로 하며 합유라는 뜻을 기록한다. 하지만 공유는 공유 지분을 표시를 하는데 합유 지분은 표시를 하지 않습니다. 판례 볼까요? 합유 재산을 합유자의 1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한 것은 무효의 등기랍니다. 이럴 때는 왜? 합유 재산이기 때문에 합유 등기를 해야 하는데 합유자의 1인 명의로 등기를 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실체와 안 맞기 때문에 무효의 등기라는 얘기죠. 그래서 합유자는 전원 동의 없이는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지 못하죠. 합유자는 전원 동의가 있어야지 지분 처분이 가능하다고 했죠. 그래서 처분하지 못하므로 그 동의가 없는 이상 지분의 매매도 할 수 없습니다. 또 기출이 됐네요. 그래서 합유 지분을 볼게요. 예, 273조에서는 다 배웠던 내용이에요. 합유자는 지분 처분의 자유가 있다고요? 없죠? 언제 지분 처분할 수가 있죠? 전원이 동의했을 때만. 전원의 동의 없이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지 못하죠. 이게 공유랑 차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합유자는 분할 청구도 안 되죠. 지금 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 상태에서 분할을 하면 그 사업 목적에 반하잖아요. 그래서 분할 청구도 안 됩니다. 이것도 공유와의 차이점입니다. 그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밑에는 한번 읽어보시고요. 판례를 볼까요? 예, 조합원은 다른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죠. 그러니까 동의가 전원 동의가 있어야지 처분할 수가 있습니다. 조합의 목적과 단체성에 비추어 조합원으로서의 자격과 분류하여 그 지분권만을 처분할 수는 없으므로 조합원이 지분을 양도하면 그로써 조합원의 직위를 상실하게 되며 이와 같은 조합원 지위의 변동은 조합 지분의 양도 양수에 관한 약정으로서 바로 효력이 생긴다. 뭐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조합원은 기술이 있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사업을 하는 사람이 이게 편의상 조합원은 기술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조합원 지위와 그죠? 조합 지분의 이 속성이 동일하게 처리가 돼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위, 즉 기술이 있는 사람이 지분을 가져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지위를 조합원 지위를 딴 사람한테 넘겨버렸어요. 그러면 당연하게 지분도 그 사람한테 넘겨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분이 없는 조합원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볼까요? 조합원이 지분을 양도하면 그로써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 왜? 지분을 양도했으니까. 지위도 상실하게 된다. 이 소리입니다. 2번 보겠습니다. 포기된 합유 지분은 잔존 합유자들에게 균분적으로 귀속하게 되지만 그와 같은 물권 변동은 우리가 공유 지분 포기도 봤지만 합유 지분 포기도 가능하겠죠. 지분 포기입니다. 지분 포기는 뭐다? 상대방이는 단독행위죠. 그래서 이와 같은 물권 변동은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뭐다? 등기해야 효력이 생긴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합유 지분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했대요. 포기는 했는데 포기의 의사표시는 있었는데 등기는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된다? 포기의 효력이 안 생긴다 이 소리죠. 그래서 효력이 안 생기니까 합유 지분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한 지분을 포기한 지분권자는 뭐다? 제3자에 대해서 여전히 합유자라 이 소리입니다. 왜? 등기가 안 이루어졌으니까 포기의 효력이 안 생겼다는 얘기죠. 3번 볼까요?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을 했어요. 그러면 특별한 약정이 없는 사망한 합유자의 상속인은 합유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 아니래요. 그것도 왜 그럴까요? 갑, 을, 병이 공동사업을 해가지고 지금 사업체를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꾸려나가고 있는데 갑이 뭐 과로로 인해서 사망을 했다고 해볼게요. 사망을 했어요. 합유자 중 한 사람이. 근데 갑한테는 정이라는 자식이 있어요. 이 정이 갑자기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내가 이제 합유자가 될 수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틀렸다는 얘기죠. 왜 그럴까요? 정은 그래요. 기술이 없어요. 기술이. 이렇게 편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즉 공동사업을 할 사람이 지금 합유체를 구성해야지 이 정이 갑자기 조합원이 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합유에. 이런 경우에 그 사업체 조합원이 되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합유자의 상속인은 뭐다?
합유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동산은 잔존 합유자가 2인 이상일 때, 즉 3명, 둘, 셋, 이상일 때는 잔존 합유자의 합유로, 즉 이 사람이 사망하면 나머지 사람들에게 이 지분이 귀속이 되는 거죠. 귀속이 되고, 잔존 합유자가 1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병이 지금 이게 둘 중에 한 사람이 사망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사망을 하면 나머지 한 사람의 단독 소유로 된다는 얘기죠. 단독 소유로 귀속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물론 그러면 이 값이 너무 불합리한, 이건 청산을 해줘야 하는 거죠. 돈으로서 끝내줘야 한다는 얘기지, 조합원, 새로운 이 상속인이 조합원이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 조합원 지위가 상속되는 것은 아니고 청산을 통해서 그냥 이 탈퇴를 시키는 거죠. 이렇게 처리를 하게 된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 봤어요. 이제 합의의 법률관계 볼까요? 다 봤습니다. 합의의 법률관계는 우리가 뭐랑 거의 같다고 그랬죠? 공유랑 거의 같습니다. 다른 부분도 있을 텐데 거의 같아요. 이제 272조 봅시다. 합의 의무의 처분 또는 변경에는 합의자 전원 동의. 그죠? 공유 같은 경우에도 처분 변경할 때 공유물 자체, 공유 지분 처분이 아니라 공유물 처분할 때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합의 의무도 A 부동산을 갑을병이 합의로서 가지고 있는데 이 A 부동산이 이제 더 이상 사업 목적에 사용될 일이 없어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고 그죠? 전원의 동의를 통해서 이 부동산을 처분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보존행위는 어떻게 된다고 했죠? 공유도 각자, 그 다음에 합의도 각자 할 수가 있습니다. 보존행위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유랑 동의를 합니다. 보존행위, 즉 합의물에 이 A 부동산에 원인무효의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 합의자들이 각자 단독으로 말소등기 청구를 할 수 있다, 이 소리죠. 그래서 공유랑 같습니다. 합의물의 처분과 변경. 합의물 양도 A 부동산을 팔았다. 그리고 합의물 자체, 이 A 부동산 전체에 대해서 담보를 설정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이 합의 지분권자의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관리행위. 이 A 부동산을 임대를 주려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과반수가 필요하겠죠. 이것은 공유랑 같습니다. 넘어가 볼까요? 합의의 종료. 종료를 보실까요? 합의는 언제 종료를 할까요? 조합체, 즉 사업체, 사업이 더 이상 사업을 안 해요. 사업이 더 이상 사업을 안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조합체라는 게 없어지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조합체가 없어지니까 합의가 종료가 되겠죠. 그리고 합의물을 팔았어요. A 부동산을 전원의 동의하에 부동산을 팔아버렸습니다. 팔았을 경우에는 그러면 산 사람의 어떤 소유로 되는 거지, 이제 더 이상 합유자께 아니죠. 그 부동산은 그 소리예요. 그래서 조합체 해산 또는 합의물의 양도로 인해서 종료를 합니다. 그리고 전항의 경우에 합의물의 분할에 관해는 공유물의 분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우리 전에 방금 배웠는데 합의물 같은 경우에는 분할 청구가 안 된다고 그랬죠. 원칙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분할 청구하면 안 돼요. 안 되는데 언제 된다고 그랬죠? 해산을 해요. 더 이상 사업을 안 하려고 딱 결의를 했어요. 그러면 이걸 깨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A 부동산을 지금 각자 합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경우는 해산을 하면 어떻게 하게 된다? 이때는 분할 청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합유는 공유와 달리 분할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따라서 분할은 합유의 종료 사유는 아니에요. 합유의 종료 사유는 해산이나 양도가 종료 사유지 합유의 종료 사유는 아닙니다. 공유 같은 경우에는 분할을 하게 되면 공유가 더 이상 지속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공유는 분할이 종료 사유지만 합유 같은 경우에는 분할이 종료 사유가 아닙니다. 다만 조합이 해산을 했어요. 해산하면 더 이상 조합체가 없죠.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분할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료 사유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이게 조합 전부예요. 그러면 이제 총유로 가봅시다. 총유는 여러분들이 그냥 좀 쉽게 생각하시면 이렇게 됩니다. 뭐 이걸 엄청 자세히 할 필요는 없고, 총유는
여러분들 교회 많이 다니시잖아요. 예. 교회가 뭐 A 부동산을 소유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뭐 교회를 얘기를 많이 하고 또 종중을 얘기를 하는데 종중보다는 교회가 훨씬 잘 들어오지 않나요? 그죠? 그래서 교회가 어떤 부동산을 소유한다. 근데 교회는 교인들이 있죠. 교인이 무진장 많잖아요. 그죠? 많은데 이 교인들이 교회가 소유하고 있는 A 부동산에 대해서 지분이 있을까요? 예, 지분이라는 거 없어요. 그죠? 지분이라는 건 없어요. 교인들은 그냥 교회를 다니고 헌금 내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헌금이 모여가지고 부동산을 샀는데 이 부동산은 누가 소유를 하는 거죠? 교인들이 소유를 해요. 하지만 지분은 없어요. 그래서 교인들이 이 부동산을 소유하는데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예, 총유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A 부동산의 등기 명의는 교회 명의 자체로 됩니다. 되는데 등기는 할 수가 있는데 소유 형태는 뭐다? 교인들이 총유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그러면 이 교인들이 뭔가 이 교회 부동산을 이용을 하려고 해요. 그럼 어떻게 이용을 하죠? 아, 규약이 있으면, 그쵸? 교회 막 규약 같은 거 있잖아요. 교회 뭐 회칙 같은 거. 규약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만약에 규약이 없다. 그럼 뭐에 의해서 할까요? 무조건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어떤 단체에서는 총회라는 게 있습니다. 총회. 그래서 총회 결의에 따릅니다. 그래서 총유는 이것만 하시면 됩니다. 즉 보존행위든 관리행위든 처분행위든 어떻게 한다고요? 예, 총회 결의. 규약이 있으면 규약에 따르고 그런 게 없다 그러면 총회 결의에 따릅니다. 총회 결의. 무조건 총회 결의입니다. 공유와 합유는 지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관리행위, 이런 경우에는 과반수에 따라서 하고, 처분행위는 전원동의가 있으면 하고,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총유는 완전 다른 법리가 적용이 되는 거죠. 그죠? 지분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모여가지고 결의를 해야 돼요. 아시겠나요? 그래서 한번 봅시다. 의의를 볼까요? 비법인 사단, 즉 그냥 교회라고 해볼까요? 교회가 교회 사원, 교인들이 해볼게요. 교인들이 물건을 소유하는 형태입니다. 이 부동산을. 그래서 275조에서 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제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는 그걸 총유라고 합니다. 교인들이 총유를 하고 있어요. 총유에 관하여는 사단의 정관 기타 계약에 의하는 외에 다음 2조에 의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럼 비법인 사단이 뭘까? 이게 이제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얘기했죠? 아닐 빗자라고 했습니다. 법인이 아니에요. 근데 법인의 속성은 가지고 있는데 법인이 아니라는 것은 왜 아니다? 법인 등기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일반적으로 큰 회사들은 다 법인 등기를 해놓고 있죠. 뭐 삼성전자 주식회사 다 법인 등기가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이렇게 꼭 등기를 안 해도 되는 등기를 할 필요가 없는 그런 단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그래서 무슨 향후회, 그런 거 있죠. 무슨 재경 향후회, 이런 것도 있잖아요. 향후회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처럼 큰 교회들, 이런데, 사찰, 이런데 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여기도 헷갈릴 수가 있는데, 우리가 조합을 배웠잖아요. 조합. 그럼 농업협동조합? 갑자기 명칭에 조합이 들어가네? 그럼 이게 조합이 아닌가? 아니에요. 조합이냐 법인이냐 이것은 실질에 따라서 구분을 하는 거지 명칭에 따라서 구분을 하는 건 아닙니다. 농업협동조합은 등기가 되어 있는 법인이죠. 그죠? 또 여기 볼까요? 재건축조합이 아파트에 재건축조합 이렇게 있잖아요. 재건축조합이 조합이라는 명칭이 들어가 있지만 이때는 조합이 아니고 이때는 등기를 안 했으면 비법인 사단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합 들어갔으니까 조합이겠거니 이거 아니고 명칭이랑 실질이랑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실질에 따라서 구분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법인 사단은 조합에 비해서는 단체성의 정도가 강하다고 그랬죠? 왜 그러죠? 지분이 없어요. 개인의 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단체성 정도가 강합니다. 그래서 비법인 사단 명의로 어떻게? 부동산이 있으면 교회가 등기를 할 수가 있어요. 등기도 가능한데 이 비법인 사단의 구성원은 별도의 지분이 없어요. 지분이 없고 단지 자기가 교인으로서 그 규약에 따라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 교회에 있는 규약에 따라서. 그래서 규약에 따라 총유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을 뿐입니다. 됐죠? 넘어가 볼까요? 총유의 법률관계 276조 보겠습니다. 뭐죠? 총유물의 관리 처분 어떻게 한다고요? 공유 합유처럼 뭐 보존행위 각자 하고 관리행위 뭐 과반수 지분 이런 게 아니고 지분 자체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 했죠? 사원총의 결의로 합니다. 결의. 그냥 뭐 사원총 그냥 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총의 결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각 사원은 정관 기타의 규약에 조차 총유물을 사용할 수 있겠죠. 그죠? 277조 보겠습니다. 총유물에 관한 권리 의무의 특상. 특상? 그러니까 얻는다, 상실한다 이 소리죠. 권리 의무를 얻거나 뺏긴다. 총유물에 관한 사원의 권리 의무는 사원의 지위를 취득 상실함으로써 취득 상실된다. 말이 좀 헷갈리네요. 근데 무슨 얘기냐면 교인이 이 A교회를 다니는 교인이 A교회를 안 다녀요. 이제 탈퇴를 했어요. 교인으로서 탈퇴를 했습니다. 그러면 뭐죠? 더 이상 이 A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부동산에 대해서 이용할 수 없겠죠. 규약에 따라서 이용을 해야 하는데 교인이 아닌 사람을 이용하게 해줄 수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사원의 지위, 즉 뭐, 교인의 지위를 상실함으로써 잃어버린다. 아니면 취득함으로써 취득한다. 이 소리죠. 1번 봅시다. 총유물의 관리 처분 어떻게 한다고요? 총유물의 관리 처분, 총유물의 관리 처분에 대하여 정관 규약에 정함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 그죠? 그 규약, 무조건 규약 아니면 결입니다. 그에 따르고 만일 정관이나 규약에 정함이 없다면 뭐죠? 총회 결의를 거쳐서 해야 한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판례를 봅시다. 재건축 조합 얘기가 나오죠? 재건축 조합은 조합 아니고요. 뭐죠? 비법인 사단이라고 했습니다. 명칭은 조합이지만 이런 것은 판단을 할 때 명칭에 따라서 판단하는 게 아니고 실질에 따라서 판단하는데 재건축 조합은 비법인 사단의 실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비법인 사단에 해당하는데 총유물, 즉 재건축 조합에 어떤 물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총유물의 관리 처분은 어떻게 한다고 했죠? 정관 규약에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르고 그게 없으면 사원총회 결의를 무조건 거쳐야 돼요. 그렇게 하는데 사원 그 정관이나 규약에 이때는 정함이 없었대요. 그러면 사원총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데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 행위는 뭐다? 무효입니다. 무조건 이렇게 규약에 따르든지 아니면 총회 결의를 거치든지 이렇게 해야 한다는 얘기죠. 2번 봅시다.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 행위라 함은 총유물 그 자체에 관한 법률적 사실적 처분 행위와 이용 계량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즉 A 부동산에 뭐 이 A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뭐 이런 것을 지금 관리 및 처분행위라고 하는 거지 단순히 재건축 조합이 설계 용역 계약만을 체결했어요. 그죠? 지금 그 재건축 조합이 재건축을 하려면 설계 용역 계약이 필수적으로 따라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설계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뭐다? 단순한 채무 부담 행위지 어떤 부동산에 대해서 뭐 처분하거나 임대하거나 이런 얘기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단순한 채무 부담 행위에 불과하여 이때는 관리 및 처분 행위라고 볼 수 없다. 그럼 무슨 얘기죠? 관리 및 처분 행위가 아니니까 이때는 총회 결의를 요하는 사안이 아니다 이 소리겠죠. 1-1번 볼까요? 이번엔 종중. 종중도 비법인 사단의 대표죠. 종중이 그 소유의 이 사건 토지의 매매를 중개한 중개업자에게 중개 수수료를 지급했대요. 중개 계약을 맺었다는 얘기죠. 약정을 체결하는 것은 뭐다? 어떤 물건을 처분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 종중이 소유하는 물건에 대해서 처분하거나 뭐 관리하거나 이런 얘기 아니고 단순히 종중이 중개 계약을 체결하는 거죠. 이것은 관리 처분 행위라고 할 수 없으니 단순한 채무 부담 행위에 불과하기 때문에 뭐다? 총회 결의 없이도 할 수 있다 이 소리죠. 총유물의 관리 처분 행위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요. 그러죠? 그러면 또 2번 볼까요? 교회가 나왔죠.
교회는 뭐죠? 비법인 사단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교회 소속 교인들의 총유에 속하죠. 그래서 정관 기타 규약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그런 게 없다고 하면 총회 결의가 있어야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것이 없는 경우, 지금 규약이나 이런 게 없어요. 그러면 무조건 총회 결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비법인 사단의 교회의 대표자는 교회 재산의 처분에 관하여 총회 결의를 안 거쳤대요. 거치지 아니하고는 이를 대표해 행할 권한이 없으므로 교회의 대표자가 권한 없이 행한 교회 재산의 처분에 대해서는 민법 제126조의 표현내리 규정이 준용되지 아니한다. 뭐 이거 갑자기 표현내리가 나오는데 무슨 얘기냐면 총회 결의가 없이 그 대표자가 어떤 행위를 했을 때는 권한 자체가 없습니다. 126조는 권한을 넘은 표현내리 얘기잖아요. 그죠? 권한을 넘은 표현내리. 그래서 기본 대리권이 있어야 하는데 이 경우에는 총회 결의 자체가 없기 때문에 권한 자체가 없어서 기본 대리권이 없어서 이게 성립이 안 된다는 그런 판례였습니다. 3번 볼까요? 교인들이 집단적으로 교회를 탈퇴를 했대요. 근데 법인 아닌 사단의 교회가 두 개로 분열되고 분열되기 전 교회의 재산이 분열된 각 교회의 구성원들에게 각각 총유적으로 계속되는 형태의 교회의 분열은 인정되지 않는다. 교인들이 교회를 탈퇴하는 경우 종전교회 재산은 잔존교인들의 총유임이 원칙이다. 총유임이 원칙이다. 이렇게. 그래서 무슨 얘기인지 모르실 텐데 볼게요. 교인들이 즉 한번 그림을 볼까요? 이렇게 A 교회에 무수히 신도들이 있죠. 그래서 교인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 안에서 세력 다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A 교회에 X파가 있고 Y파가 있어요. 이 둘이 막 싸움을 하는 거예요. 싸움을 했는데 이 X파가 탈퇴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뭐가 이 쟁점이 됐냐면 교회의 분열이라는 게 인정되느냐가 쟁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주장했냐면 이 X파 사람들은 어떻게 주장을 했냐면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아, 교회의 분열이 인정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분열된 상태로 A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뭐 총유물들이 있죠. 총유물들을 공유를 한다. 이렇게 이렇게 분열돼가지고 분열된 상태에서 이렇게 소유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런 분열은 인정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분열 자체가 인정이 안 되고 분열이 인정이 안 되니까 남아있는 사람이 누구죠? 이 사람 탈퇴를 했죠? X파가. 이 Y파가 지금 남아있습니다. Y파가 이 잔존, 즉 교회의 분열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교인들이 이 X파가 탈퇴한 경우에 종전교회의 재산은 누구? Y파한테 속함이 원칙이다. 이 소리입니다. 아시겠죠? 뭐 아직까지 시험에 출제는 안 됐는데, 그쵸? 이런 게 뭐 이제 워낙 지엽적인 문제라 출제 가능성이 높을런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실어봤습니다. 2번 볼까요? 다만 교회의 소속 교단 탈퇴 내지 소속 교단 변경을 위한 결의 요건을 갖추어 교회가 소속 교단을 탈퇴하거나 다른 교단으로 변경한 경우에 종전교회의 재산은 탈퇴한 소속 총유에 속한다 소리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X파가 탈퇴를 했는데 훨씬 다수예요. 탈퇴를 한 쪽이. 그런 경우에 이 3분의 2 이상 요건이 충족이 돼요. 3분의 2가 이제 충족이 되어야지 이렇게 교단을 바꿀 수가 있는. 그래서 이 X파가 엄청 다수파여서 3분의 2 이상이 넘는데 이런 결의 요건을 갖췄어요. 3분의 2 이상을 충족해서 그런 상태로 탈퇴를 한 다음에 교단 자체를 변경을 해버렸습니다. 이 사람들이. X파가. 이런 경우에는 Y파가 가지는 게 아니라 이런 경우에는 X파가 나머지 잔존 재산을 총유한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포인트는 거죠. 뭐다? 교회는 분열이라는 게 인정이 안 된다. 분열이 인정이 안 되니까 뭐다? 잔존자의 총유가 된다. 그런데 추가되는 게 뭐죠? 탈퇴한 쪽이 다수면, 탈퇴한 쪽이 뭐 3분의 1을 넘어가지고 다수면 이 사람들이 교단 변경 결의를 해서 이 사람들이 총유로 할 수 있다. 뭐 이게 이제 그 전체 내용입니다. 그 정도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다 봤고요. 총유물의 보존행위 볼까요? 총유물은
공유나 합유는 뭐죠? 보존행위를 각자 할 수가 있었는데 각자 할 수 있는 이유는 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총유는 지분이 있다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총유물 같은 경우에는 보존행위라고 하더라도 각자 할 수가 없고 뭐다? 뭐든지 다 결의가 있어야 합니다. 결의. 사원총의 결의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번 볼까요? 예, 총유는 공유나 합유 경우처럼 보존행위는 그 구성원 각자가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죠. 그래서 쭉 볼게요. 총유지대에 관한 소송은 소송입니다. 그러니까 총유물에 대해서 원인 무효의 등기가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그렇게 무효의 등기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한다? 법인 아닌 사단이, 즉 법인 아닌 사단, 법인 아닌 사단이 비법인 사단이죠. 그죠? 즉 총유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명의로 사원총회 결의를 거쳐 하거나 또는 그 구성원 전원이 당사가 되어 필수적 공동소송의 형태로 할 수 있을 뿐, 사단의 구성원은 뭐죠? 구성원이 보존행위를 할 수 있는 거 아니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소송도 총회 결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은 법인 아닌 사단이 그 명의로 하다거나, 즉 이 종중, 여기서 종중이죠? 종중이나 교회가 자신의 명의로 한다거나 아니면 구성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는 소송을 필수적 공동소송이라고 하는데, 이 전원, 이 총회, 지금 뭐 이게 이제 뭐 교회라고 하면 교회인들이고 종중이라고 하면 종중원들인데, 그 종중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는 소송을 통해서 이걸 해결해야 한다, 이런 소리입니다. 즉 여기서 포인트는 뭐다? 각자가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나온다면 이렇게 나오겠죠. 사단의 대표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 소송행위를 틀렸다는 얘기예요. 대표자라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전원이 참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당사자가 될 수 없고, 이러한 법리는 총유재산의 보존행위로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이것도 기출이 된 내용이네요. 2번 볼까요? 법인 아닌 사단인 교회가 그 총유재산에 대한 보존행위에서 소송을 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인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답니다. 그죠? 무조건 결의가 있어야 돼요. 뭐 나머지는 그냥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유물의 사용수익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예, 규약이 있으면 규약에 따르는 거고, 없으면 뭐 총회 결의를 거쳐야겠죠. 그래서 규약에 따른다. 4번, 사원의 지위와 사원의 권리 의무의 일체다. 즉 뭐죠? 교인이 더 이상 그 교회를 다니기 싫어서 탈퇴를 하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사원의 지위, 교인의 지위와 그 교인으로서의 권리 의무는 일체성을 갖는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총유물에 관한 사원의 권리 의무는 사원의 지위를 취득 상실함으로써 취득 상실된다. 이 77조에 나왔던 규정이죠. 판례를 볼까요? 어촌에 가보면 막 이렇게 같이 이제 공동으로 이렇게 어업 활동을 하면서 공동으로 판매도 하고 막 하는 그런 어촌계가 있잖아요. 그죠? 어촌계의 개원과 같은 이것도 비법인 사단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어촌계도. 그래서 비법인 사단의 구성원은 총유재산에 대한 지분이 있는 것이 아니죠. 지분은 없어요. 총유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단 구성원의 지위에서 총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참여하고 있는 것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어촌계의 개원으로서 그걸 한다는 이 소리죠. 그래서 그 어촌계의 개원을 상실하면 총유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촌계의 개원으로 있을 당시에 어촌계가 취득한 보상금 취득 당시에는 개원이었어요. 그죠? 근데 그 분배 결의를 할 당시에 신분을 상실했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분배 결의 당시에 개원한테 주는 게 맞다, 이 소리입니다. 즉 취득 당시에는 개원이었지만 이 사람이 뭐 개원이라 했다고 해서 어떤 특별하게 지분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지분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탈퇴를 하는 순으로서 끝난다, 이 소리입니다. 예, 그런 판례였어요. 그리고요, 이제 준공동소유 볼까요? 준공동소유는 객체에 따라서 나누는 거예요. 공동소유의 준하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지금 소유에 관련돼서 공동소유를 배웠죠. 소유의 그 대상은 물건입니다. 그죠? 공동소유하면 공유합의 총유가 있는데 다
물건을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뭐 A 부동산, 뭐 X 부동산 이런 식으로 물건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물건이 대상이 아니라 어떤 권리를, 즉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 즉 뭐 권리라고 봅시다. 이 권리를 대상으로 공유를 하거나 합유를 하거나 총유를 할 때 그것을 뭐라고 한다? 예, 준공동 소유라고 합니다. 이것은 예를 보면 쉬워요. 부동산의 수인의 채권자가 하나의 저당권을 설정을 했습니다. 이걸 저당권의 좀, 즉, 그래 볼까요? 갑을병이 정한테 6천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즉 각자 2천만 원을 빌려줬어요. 2천씩. 이 사람이 채무자죠. 이 정이 가지고 있는 A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 A 부동산의 이 갑을병이 저당권을 갖죠. 근데 저당권을 단독으로 갖나요? 함께 갖나요? 저당권을 함께 갖는데 이것은 특별한 무슨 공동 목적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당권을 공유를 하는데 공유는 소유권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지금 물건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당권 자체를 공유를 하기 때문에 이것을 준공유라고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 첫 번째 봤고요. 조합이 두 번째 볼게요. 조합이 지상권을 설정받았답니다. 즉 우리 아직 지상권 안 배웠는데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죠. 근데 조합이 공동사업을 하는 조합이 A, B, C라는 조합은 있는데 지상권을 취득을 했어요. 그러면 조합원이 지분에 따라서 이 지상권을 갖는 거죠. 그죠? 취득하는 거죠. 근데 취득하는 게 소유권이에요. 어떤 물건에 대한 소유권 아니고 지상권이죠. 그래서 지상권을 조합체가 취득하니까 조합원이 취득하니까 지상권을 준합유한다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보면 비법인 사단의 재건축 조합. 예, 재건축은 비법인 사단이라고 했죠. 전세권자가 됐습니다. 즉 재건축 조합이 뭐에 대해서 전세권을 취득했어요. 재건축 조합이 전세권을 취득하게 되면 어떤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 아니죠. 그래서 총유긴 한데 재건축 조합이 뭔가 이렇게 소유하는 형태니까 총유긴 한데 이 전세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세권을 준총유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상식으로 그냥 알아두시면 됩니다. 뭐 시험과는 크게 관련은 없어요. 그리고 이제 공동소유 비교를 하는데 이것은 여러분 각자가 보실 수가 있는데 한번 살짝만 설명을 드릴게요. 즉 단체성에 따라서 구분해 볼까요? 공유는 단체성이 있나요? 없죠. 그냥 없다고 보면 돼요. 개인주의적 성격이고 합유는 중간이라고 했죠. 그리고 총유는 지분 자체가 없으니까 단체적이죠.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이 공동목적, 이 공유는 공동목적이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합유는 있어요. 사업을 같이 하니까 당연히 총유는 있겠죠. 이게 더 세겠죠. 그리고 지분은 이 둘은 지분이 있고 여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분 처분의 자유가, 그러니까 지분 자체는 이 둘은 있어요. 근데 지분 유무는 받고 지분 처분은 얘는 할 수가 있고 얘는 할 수가 없죠. 그죠? 있음. 이 사람은 할 수 없는 게 원칙인데 지분 처분 자유가 없는데 전원 동의가 있으면 처분도 할 수 있겠죠.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지분을 처분했을 때 그럴 때는 전원이 동의하면 들어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원 동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분할 청구도 뭐 어떻다? 공유는 분할 청구가 자유가 원칙이죠. 하지만 합유는 원칙적으로 안 돼요. 분할 청구가 사업을 하는 동안에는. 근데 해산을 했다. 해산 시에는 분할을 해야겠죠. 해산 시에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총유에는 지분 자체가 없기 때문에 특별히 의미가 없습니다. 이에 따라서 한 거예요. 그리고 사용수익, 보존, 관리행위, 처분행위 뭐 이런 거 공유와 합유는 이 네 가지가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보면 각자, 보존행위는 각자, 관리행위는 지분의 과반수, 조합원의 과반수, 처분 변경은 전원 동의 있죠. 그리고 사용수익은 지분 비율에 따라서 물건 전체를 사용수익을 한다. 그리고 합유는 조합계약,
그 당사자들끼리 계약을 맺었어요. 그럼 그 계약에 따라 하는데 그런 계약이 없으면 이때도 그냥 지분비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총유는 이때 뭐죠? 무조건 총회결이죠. 규약 또는 총회결입니다. 그렇게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예,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